조선의 국고에 비축되는 자 42만 냥.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에 굴린 돈은 100만 냥이 넘었습니다. 나라 살림보다 더 큰 돈을 손에 쥔 사람.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가능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상업을 천시했습니다. 산홍공상, 장사꾼은 가장 아래였죠. 양반들은 장사치가 무슨 돈을 벌어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재산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는 한국사 속 진짜 부자들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많이 벌었다가 아닙니다. 그 돈이 지금 가치로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까지 따져볼 겁니다.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재산 규모. 당시 쌀 1석은 144kg, 지금 시세로 약 36만 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환산하겠습니다. 만석군이면 연간 36억 원 수입인 셈이죠. 둘째, 영향력. 단순히 부자였는지 아니면 나라 경제를 흔들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셋째, 부의 활용.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 이게 역사적 평가를 가릅니다.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 병난도 무역상들. 아라비아 상인들과 거래하며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 기록이 거의 없어 참고 등급으로만 다룹니다. 다음은 조선 역관 변승업. 허생전에서 만냥을 선뜻 빌려주는 변부자, 그 실제 모델의 손자입니다. 일본어 통역관 출신으로 중개무역의 달인이었죠. 개성상인, 일명 송상, 500년 넘게 이어진 상인 집단입니다. 이들이 만든 사계송도치부법은 세계 최초급 복식부기입니다. 오늘날 회계의 원형을 조선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급 인물 임상옥. 서두에서 말한 국고보다 큰 돈을 굴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주의 김만덕. 기녀 출신에서 거상이 되어 전 재산을 기부한 여성입니다. 정조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한 유일한 평민 여성이었습니다. 경주 최부자. 12대 4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한 가문입니다. 한국사에서 이런 기록은 유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영희. 1938년 기록에 조선에서 몇백 년 내 처음 보는 큰 부자라 적힌 인물입니다. 재산 4천만 원, 지금 가치로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문제였죠. 같은 부자인데 누군가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누군가는 재산을 환수당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지금부터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한양에서 변승업의 돈이 통하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중기 한 사람의 재력이 도성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승업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역관이었죠. 사역원 소속 일본어 통역관. 신분으로 따지면 중인, 산홍공상 어디에도 제대로 끼지 못하는 어중간한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었을까요? 비밀은 중개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 일본과 직접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사절단은 오갔죠. 역관들은 통역을 핑계로 그 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일본의 은, 청나라의 비단, 조선의 인삼. 세 나라 사이에서 물건이 오갈 때마다 역관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변승업은 1645년 역과에 합격한 뒤 이 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양국 상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았고 특히 유황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의 재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변승업의 아들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록마다 다르지만 조정 대신들의 노여움을 산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변승업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10만 금을 뿌렸습니다. 10만 금.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수십억 원입니다. 그걸 뿌렸다는 표현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요?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박지원의 허생전을 아시나요? 허생이 찾아간 부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만냥을 선뜻 빌려주는 변부자. 학자들은 그 모델이 변승업의 조부라고 봅니다. 만냥이면 지금 가치로 약 3억 원. 그걸 담보도 없이 처음 보는 선비에게 빌려줄 수 있는 집안이었다는 뜻입니다.
변승업의 정확한 재산은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10만 금을 뿌리고도 멀쩡했다면 최소 수백억에서 천억 원대는 되었을 겁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해요. 그래서 A티어 잠정입니다. 이제 더 큰 세력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개성상인, 일명 송상. 이들은 개인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500년 넘게 이어진 상인 집단이었죠.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시작해 조선이 세워진 뒤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송상의 무서운 점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개송도치부법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복식부기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이중으로 기록해서 장부 조작을 막고 전체 사업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회계 방식. 서양에서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발전시켰는데 조선의 개성 상인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송환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어음, 환어음과 같은 겁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했죠. 인천환, 전주환, 선천환. 지역마다 이름이 달랐지만 시스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750년 영주시대의 기록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개성상인들의 인삼 매점 때문에 국내 인삼 유통이 거의 마비되었다고요. 나라 전체의 인삼 시장을 한 집단이 틀어준 겁니다. 송상은 개인 재산으로 티어를 매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으로서의 영향력은 S티어급입니다. 조선의 금융 시스템, 그 원형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태워버려라. 전부 다. 1821년 북경, 조선에서 가장 큰 인삼 상인이 자신의 물건에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상옥, 1779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북경을 오갔죠. 인삼 무역이었습니다. 조선 인삼은 청나라에서 금값이었습니다. 문제는 청나라 상인들이 연합해서 불매 동맹을 맺은 겁니다. 조선 인삼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수작이었죠. 임상옥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인삼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상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헐값에라도 팔았겠죠.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임상옥은 달랐습니다. 모든 인삼을 광장으로 옮겨라. 그리고 불을 지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임상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 사시겠다면서요. 그럼 태우는 수밖에요. 조선 인삼이 사라지면 청나라 약지상들은 물건이 없어집니다. 부자들이 찾는 보약 재료가 끊기는 거죠. 그제야 청나라 상인들이 항복했습니다. 결과는요? 원가의 수십 배의 전량 판매. 이게 임상옥입니다. 전성기 때 그의 밑에서 회계를 보는 서기만 70명이었습니다. 한 번에 손님 700명을 동시에 접대할 수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의 비축 은자가 42만 양이었습니다. 임상옥이 주도한 인삼 무역 규모는 연간 100만 양 이상. 나라 곳간에 2배가 넘는 돈을 한 사람이 굴린 겁니다. 세금만 따져볼까요? 임상옥이 1년에 낸 세금이 쌀 1만 석 상당, 은자로 4만 양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연간 36억 원을 세금으로 낸 거예요. 그렇다면 총재산은요? 수천억, 어쩌면 조 단위였을 겁니다. 하지만 임상옥이 역사에 남은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 터졌습니다. 의주가 위험해졌죠. 임상옥은 의병 모집금과 군수물자를 사재로 댔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은 평천하의 것이다.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떠났습니다. SS티어, 규모와 쓰임새 둘 다 압도적입니다. 이제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김만더, 1739년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에 부모를 잃고 기녀가 되었죠. 조선에서 기녀는 천민이었습니다. 평생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김만덕은 23살에 관아에 탄원을 넣습니다. 원래 양인이었으니 신분을 돌려달라고요. 몇 년을 싸웠습니다. 결국 양인이 됩니다. 그리고 객주를 열었습니다. 유통업이죠. 육지에서 물건을 들여와 제주에 파는 일. 김만덕은 이 사업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제주 최고의 거상이 된 겁니다. 1795년 제주에 대기근이 탁혔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을 위기였습니다. 김만덕이 결심합니다.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육지에서 쌀을 사서 제주로 실어 날랐습니다. 모두 구휼미로 내놓았죠. 제주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정조가 이 소식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올렸죠. 조선 역사상 평민 여성이 임금을 직접 아련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조는 소원을 물었고 김만덕은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이티어입니다. 규모는 임상옥보다 작지만 전액 기부의 순도가 다릅니다. 특별상 자격이 있죠. 마지막으로 경주 최부자입니다. 12대 4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한 가문. 한국사에서 유일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육훈에 있었습니다. 6가지 가르침이죠.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과거는 진사 이상 하지 마라. 흉년에 남의 땅 사지 마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만석이면 연간 36억 원입니다. 더 벌 수 있었지만 스스로 제한을 뒀습니다. 왜요? 더 가지면 시기를 받고 권력과 가까워지면 화를 부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12대 400년, 누적으로 따지면 수조원 규모입니다. 개인이 아닌 가문으로서 S티어, 지속 가능한 부의 교과서입니다. 조선에서 고급 몇백 년 내 처음 보는 큰 부자. 1938년 잡지 삼천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임상옥도 변승업도 아니었습니다. 민영이. 이 이름 앞에서 조선의 모든 부자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영이의 전성기 재산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입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8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 연간 추수하는 곡식만 13만 석이었습니다. 경주 최부자가 만석을 유지했죠. 그 13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역대 최고입니다. SSS 티어를 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티어표에서 뺐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이는 명성황후의 친척이었습니다. 영민씨. 권력의 핵심 가문이었죠. 그는 평안감사를 지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삼천리강산에서 성금격으로 긁어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짜낸 돈이었다는 뜻입니다. 황실 내탕금도 손을 댔습니다. 왕실의 비자금을 이리저리 굴려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왔습니다. 민영이는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친일 행위로 더 많은 재산을 불렸죠. 2007년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영이의 재산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킨다고요. 친일반 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그 첫 번째 적용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규모는 역대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백성의 피였고 나라를 판 대가였습니다. 같은 부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부자, 그 마지막 장입니다. 12대 400년 만석군. 그 가문의 마지막 당주는 최준이었습니다. 그는 선대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만석 이상 모으지 않았고 사방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준에게는 선대와 다른 과제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거든요.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최준은 결심합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400년 쌓아온 재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가 눈치챘습니다. 감시가 붙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왔습니다. 1945년 최준은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결심합니다. 남은 재산 전부를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계림대학과 대구대학, 훗날 합쳐져서 영남대학교가 됩니다. 400년 부자 가문이 교육기관으로 바뀐 겁니다. 최준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가 아닙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이제 문화재로 남아있을 뿐이죠. 99칸 저택, 여러 채의 곳간. 그 안에 쌀은 없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영이, 치삼만 서, 현재 가치 1조 원. 권력으로 긁어모았고 나라를 팔아불렸습니다. 재산은 국가에 환수되었습니다. 최준, 만서, 현재 가치 연간 36억 원 수준. 400년간 지켜온 원칙대로 살았고
독립운동에 쏟았습니다. 남은 건 전부 학교에 줬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민영이가 압도적입니다. 13배 차이니까요. 그런데 역사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민영이의 이름은 친일이 명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후손들은 재산 환수 소송에 시달렸죠. 최준의 이름은 경주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최부잣집을 찾아갑니다. 백이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일굴어요.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더 많이 가졌고 한 사람은 더 적게 가졌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 이제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변승업, 개성상인, 임상옥, 김만덕, 경주 최부자, 그리고 민영희. 이들의 재산을 현대 가치로 환산하고 영향력과 활용 방식까지 따져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SS티어, 임상옥, 추정재산 수천억에서 조 단위, 국가 비축 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굴렸고 죽기 전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규모와 쓰임새 둘 다 압도적입니다. S티어, 경주 최부자 가문, 연간 36억 원 규모를 400년간 유지했습니다. 누적으로 따지면 수조 원입니다. 개인이 아닌 가문 단위지만 지속 가능한 부의 교과서라는 점에서 S티어를 드립니다. S-티어, 개성상인 집단. 재산 규모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와 환어음 시스템을 만든 집단입니다. 조선금융의 원형을 설계한 공로로 이 자리에 올립니다. A티어, 변승업, 수백억에서 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10만 금을 뿌릴 수 있었던 재력, 생전의 모델로 등장할 정도의 명성. 다만 정확한 기록이 부족해서 A티어에 머뭅니다. A티어, 김만덕, 수십억에서 100억 원대 추정입니다. 규모는 다른 거상들에 비해 작습니다. 하지만 전액 기부라는 순도 100%의 결단. 특별상 자격으로 A티어를 드립니다. 그리고 별도 카테고리, 민영희, 8천억 원에서 1조 원. 숫자로만 보면 역대 1위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용한 수탈, 친일 행위로 축제한 돈입니다. 2007년 재산 환수 판결이 이를 증명합니다. 티어표에 올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임상옥과 경주 최부자, 누가 진짜 1위일까요? 임상옥은 한 세대에서 폭발적인 부를 이뤘고 최부자는 400년을 이어갔습니다.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둘째, 민영희를 정말 티어표에서 빼는 게 맞을까요? 규모만 따지면 압도적 1위입니다. 돈의 출처와 쓰임새를 따지는 게 공정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숫자로만 평가해야 할까요? 셋째, 고려 병난도 무역상들 중에 기록만 남았다면 SS급이었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라비아 상인들과 거래하며 코리아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사람들입니다. 1000년 전 국제 무역의 중심에 있었던 그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역사 속 부자들의 평가는 번 돈이 아니라 쓴 방식으로 결정되더군요. 임상옥은 재물은 평천하의 것이라 했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고 가르쳤습니다. 김만덕은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살렸습니다. 반면 민영희는 13만 석을 모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하되 다른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친일인명 사전에요. 결국 역사에 남은 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썼느냐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군가는 존경과 함께, 누군가는 경멸과 함께. 돈은 사라졌습니다. 쓴 방식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사 재벌 티어표의 결론입니다.